데미안, 카인. 그 두 번째 이야기. 그 사이에도 여전히 나는 프란츠 크로머와 고통스러운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가끔 그 애가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둔다고 해도 나는 옴짝달싹 못하고 얽매여 있었다. 그는 꿈에서도 그림자처럼 나를 쫓아다녔고 그 애가 현실에서 저지르지 않았던 악행들이 내 환상에서 펼쳐졌으며 결국 꿈에서까지도 나는 완전히 크로머의 노예가 되었다. 나는 현실보다 꿈속에서 더 많이 살았다. 나는 원래 꿈을 많이 꾸는 편에 속하는 아이였다. 그래서 나를 쫓는 그림자 때문에 힘과 활기를 잃어가고 있었다. 특히 크로머가 나를 못살게 굴고 침을 뱉고 내 무릎을 지지기며 더 잘못된 범죄로 나를 유인하는 꿈을 자주 꾸었다. 유인보다는 강한 힘 때문에 강요당했다는 것이 맞겠다. 가장 무서웠던 꿈은 아버지를 살해하는 꿈이었다. 나는 거의 미칠 지경이 되어서야 잠에서 깰 수 있었다. 꿈에서 크로머가 칼을 갈아서 주고 우리는 가로수 뒤에서 몸을 숨기고 있었는데 그때까진 내가 누구를 기다리는지 몰랐다. 누군가 우리 가까이로 걸어오자 크로머는 내 팔을 건드려 내가 찔러야 할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 아버지였다. 이 부분에서 잠이 깼다. 이 꿈 때문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계속 생각나게 되었다. 하지만 데미안이 생각나진 않았다. 데미안이 내게 다시 나타난 것은 희한하게도 꿈속에서였다. 학대와 폭력에 시달리는 꿈이었는데 참아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다. 그런데 내 무릎을 짓밟는 사람이 크로머가 아니라 데미안이 아닌가. 크로머에게 당할 때는 고통과 혐오감만 느껴졌는데 데미안에게 당하니 신기하게도 기쁨과 불안함이 뒤섞여 느껴졌다. 이 꿈을 2번이나 꾸었다. 그리고 난 후에는 데미안이 자리했던 자리에 다시 크로머가 나타났다. 꿈에서 겪은 일과 실제로 겪은 일이 확실히 분간되지 않았다. 아무튼 나와 크로머의 고통스러운 관계는 계속되었다. 좀 도둑질을 해서 크로머에게 진 빚을 다 갚았을 때도 우리의 관계는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크로머는 내가 했던 도둑질을 상세히 알게 되었다. 그는 내가 돈을 가져올 때마다 어디서 난 돈인지 캐물었다. 그래만 나는 어쩔 수 없이 크로머의 소나기에 더 단단하게 잡혀 들어갔다.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일러 바치겠다는 크로머의 협박이 두려웠다. 처음부터 그런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후회가 크게 밀려왔다. 참을 수 없이 괴로웠던 와중에도 지금까지의 모든 일이 전부 후회스럽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적어도 모든 순간이 후회스럽진 않았다. 어떤 때는 이런 일들이 필연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불길한 숙명이 내 머리 위로 드리워졌는데 그 그늘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치는 것은 바보짓 같았다. 부모님은 이런 내 상태를 매우 걱정하셨을 것이다. 낯선 영혼이 나를 덮쳐왔고 이제 나는 더 이상 밝은 색의 사람이 아니었다. 잃어버린 낙원을 그리워하며 밝은 세계를 향한 견딜 수 없는 향수를 느꼈다. 어머니는 나를 문지아보다는 아픈 아이처럼 취급했고 내 상태가 어떤지는 누나들의 태도에서 가장 잘 느껴졌다. 누나들은 나에게 무척 다정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나를 끝없이 비참하게 했다. 누나들에게는 내가 한숨이 절로 나고 동정을 일으키는 상태였지만 한편으로는 언제 악마처럼 발작을 일으킬지 모르는 경계 대상이었다. 이제 가족들은 나를 위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기도를 하고 있었다. 나도 그 기도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기도가 부질없다는 걸 더 잘 알고 있었다. 모든 괴로움을 내던지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생길 때면 잘못을 뉘우치고 고백할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아버지 어머니께 모두 사실대로 이야기할 수 없었고 도저히 설명할 수 없겠다는 마음도 들었다. 잘못을 빌면 다정한 용서와 따뜻한 위로를 받고 동정을 얻었겠지만 완전히 이해를 구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숙명이었는데도 부모님은 단순한 탈선으로 치부해버렸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11살도 채 되지 않은 꼬마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리라고 믿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내 처지를 이해시키려는 것은 아니다. 그저 인간의 본질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싶다. 자신의 감정을 이성으로 변화시키는 걸 익힌 어른들은 꼬마들에게도 이런 이성이 존재할 거라 상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꼬마들의 경험도 무시한다. 하지만 나는 평생에서 그때처럼 절박한 경험과 고민을 한 적이 드물다. 비가 내리던 어느 날 크로머가 성문 앞 광장으로 나오려고 했다. 나는 광장에서 크로머를 기다리며 물에 젖은 밤나무 밑에서 쉼없이 떨어져 내리는 잎들을 발끝으로 헤집고 있었다. 돈을 구할 수가 없어서 대신에 과자 2조각을 옆구리에 챙겨 들고 나온 참이었다. 어느덧 나는 이렇게 모퉁이에 서서 하염없이 크로머를 기다리는데 익숙해졌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일 앞에서는 체념을 하듯이 나도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마침 크로머가 왔다. 오늘은 오래 기다리지 않았다. 크로머는 내 가슴팍을 2번 쥐어봤고 기분 좋은 일이 있는 듯 낄낄거렸다. 과자를 빼앗아 들고 내게 젖은 담배를 권했다. 물론 나는 받지 않았다. 아무튼 평소와는 달리 유별나게 친절했다. 그래. 헤어지려는 순간 크로머가 말했다. 잊어버리기 전에 말하는데 다음에는 누나를 데려와. 큰 누나 말이야. 이름이 뭐였더라? 나는 크로머의 말을 전혀 이해할 수 없어서 대답도 못하고 있었다. 그저 어리둥절하게 크로머를 바라볼 뿐이었다. 내 말 못 알아들어?
네 누나를 데리고 오란 말이야. 알아들었어, 크로머. 하지만 그건 불가능해. 못해. 누나가 따라오지도 않을 거야. 나는 크로머가 평소처럼 꼬투리를 잡을 구실로 한 말이라고 생각했다. 크로머는 가끔씩 이렇게 불가능한 걸 요구하면서 나를 겁주고 꼼짝없이 얽매이게 만들어서 자기 말을 고분고분 듣도록 만들었다. 그러면 나는 약간의 돈을 더 구해다 바치든지 다른 선물로 크로머의 화를 누그러뜨려야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 딴판이었다. 내가 거절했는데도 크로머는 화를 내지 않았다. 그래. 얼버무리듯이 대꾸하고는 말을 이었다. 근데 잘 생각해봐. 너희 누나랑 사귀어보고 싶단 말이지. 언제 한번 기회를 만드는 거야. 너는 그냥 누나와 같이 산책하러 나오기만 하면 돼. 그럼 내가 거기로 갈게. 내일 휘파람으로 다시 부를 테니까 그때 다시 의논해보자. 크로머가 가고 나서야 어렴풋이 그의 말뜻을 헤아렸다. 나는 그때 완전히 어린애였다. 하지만 우리들이 조금 더 나이를 먹으면 비밀스럽고 야릇한 금지된 일들을 남녀가 할 수 있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이 상황이 얼마나 망측하고도 엄청난 일인가. 나는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확고히 결심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크로머가 어떤 식으로 나에게 안갚음할지 생각할 엄두가 안 났다. 새로운 고문이 시작되었다. 아직도 내가 겪은 고통이 충분치가 않았나 보다. 참담한 심정으로 주머니에 손을 푹 찔러놓고 텅 빈 광장을 가로질러 걸어갔다. 새로운 고통, 새로운 압박감이 나를 짓눌렀다. 그때 누군가 청명하고 낮은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나는 깜짝 놀라 달아났다. 누군가 뇌들을 따라와서는 한 손으로 나를 살며시 끌어당겼다. 막스 데미안이었다. 나는 잡힌 척했다. 데미안, 난 또 누군가 있네. 나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며 말했다. 깜짝 놀랐잖아. 그가 나를 바라보았다. 이때처럼 데미안의 눈빛이 어른스럽게 압도적으로 사람을 꿰뚫어 보는 힘이 있다고 느낀 적은 없었다. 오랫동안 우리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미안. 그는 공손하지만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 그런데 그렇게 놀랄 필요 없잖아. 물론 그렇지. 하지만 놀랄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싱글레어, 네가 아무 상관없는 사람 앞에서 그렇게 깜짝 놀란다면 상대방이 이상하게 여길 거야. 호기심이 생기겠지. 뭔가 네가 수상할 정도로 깜짝 놀랐어. 사람은 뭔가 불안함에 떨 때 잘 놀란다고 하지. 겁쟁이들은 언제나 불안함에 떨고 있으니까. 그런데 나는 네가 겁쟁이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그렇지 않아? 뭐 네가 영웅이라는 말도 아니지만 너에겐 두려워하는 뭔가가 있어. 네가 무서워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지. 하지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한다니. 물론
내가 두려웠던 건 아니겠지? 안 그래? 아니야. 네가 무섭지는 않아. 그것 봐. 하지만 너 두려운 사람 있구나. 글쎄, 모르겠어. 날 가만히 내버려둬. 대체 뭘 바라는 거야? 데미안은 나와 보조를 맞추며 걸었고 나는 데미안에게 도망칠 생각으로 빨리 걷고 있었다. 곁에서 데미안의 시선이 느껴졌다. 만약에 말이야, 데미안이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난 네게 호의로 이야기하는 거야. 나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 너한테 한 가지 실험을 해볼게. 엄청 재미있고 배울 것도 있는 실험이지. 자, 잘 들어봐. 난 가끔 독심술을 시험해봐. 나쁜 요술을 부리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무척 신기할 거야. 그걸로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할 수도 있으니까. 자, 우리 한번 시험해볼까? 내가 너를 좋아하고 있고 너에게 관심이 있다고 치자. 그래서 네 마음이 어떤지 알고 싶어진 거지. 이미 난 탐색을 시작한 셈이야. 내가 너를 놀래켜봤으니까. 그랬더니 넌 깜짝 놀랐어. 그건 네가 두려운 일이나 두려워한 사람이 있다는 증거야. 왜 그럴까? 사람은 누구 앞에 서든지 다른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도 누군가가 두렵다는 건 나를 다스리는 힘을 타인에게 맡겨버렸기 때문이야. 예를 들어 네가 무슨 나쁜 짓을 저질렀다고 치자. 그런데 그 일을 다른 사람이 알아챘다면 그 사람이 너를 지배하는 힘을 갖게 되는 거지. 알겠어? 이제 분명하지? 안 그래? 나는 어쩔 줄 몰라 데미안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언제나처럼 진지하고 영리하고 호의적이었지만 정겹기보다는 엄격해 보였다. 정의 혹은 그와 비슷한 무언가가 데미안의 표정에 담겨 있었다. 나는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었다. 데미안은 마치 마법사처럼 내 앞에 서 있었다. 이해했어? 데미안이 다시 한번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을 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내가 독심술이 요술처럼 보일 수 있다고 말하긴 했지만 이건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언젠가 우리가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나눴었던 그때 네가 날 어떻게 생각했는지 꽤 명확하게 맞힐 수도 있어. 지금 상황과 상관없는 말이지만 넌 한 번쯤 내 꿈을 꾸었겠지. 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관두자. 넌 영리한 아이야. 대부분의 아이들은 멍청한데 말이야. 난 가끔씩 내가 신뢰하는 영리한 아이와 이야기 나누는 걸 좋아해. 괜찮지? 그래, 괜찮아. 하지만 난 전혀 이해가 안 가는걸. 그럼 다시 즐거운 실험을 계속해볼까? 실험으로 우린 다음과 같은 것들을 발견했어. 어떤 소년이 잘 놀란다. 그 소년은 누군가를 두려워한다. 분명 그 애는 누군가와 불편한 비밀이 있다. 대략 맞지? 나는 꿈에서처럼 데미안의 목소리와 영향력에 압도당하고 있었다. 나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그 목소리는 내 꿈에서만 들리던 게 아니었나? 그 목소리만이 모든 것을 알고 있던 게 아니었나?
이렇게 모든 것을 분명하게 알다니, 나보다 더 분명하게 알고 있다니. 데미안이 내 어깨를 힘차게 두드렸다. 그럼 내 말이 맞는 거네? 그럴 줄 알았어. 그럼 이제 질문은 딱 하나 남았어. 방금 전 너랑 헤어져서 가버린 그의 이름이 뭐지?